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총선에 중국 언론들이 거드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쉐쉐 발언에 반색하며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데 대한 불만을 이 대표를 통해 투영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웃 국가에 대한 관심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주권 국가로서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거가 점점 치열해 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권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두 나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된 셈인데 오늘의 첫 뉴스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에 의료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의료계와의 회의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황선영 기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돼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2,000명 증원 규모는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땐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의료계를 향해선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오후에는 청주의 2차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현장을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를 만나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 대화 채널이 없어 정부의 진심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 회의로서 되지는 않겠죠. 그분들하고도 또 접촉을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회의체를 더 좀 확대를 하도록. 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협의회와 의대교수협의회는 면담에 불참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대학별 배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화를 한다면 의제를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아예 숫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생각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김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에 의제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문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날 증원 규모와 관련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오늘 한 위원장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원 숫자보다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소속 의사 4명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2,000명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정부에서 할 일은 꼭 2,000명이 아니면 안 된다. 한 명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경직된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량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전문의들에게 지금의 의료계 입장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스테리 꼬인 거예요. 이렇게 국정을 하면 안 되죠.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면 결국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은 연간 400~5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그러면 의사단체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의 주요 대화 상대인 의사협회가 잠시 전 신임 회장을 뽑았습니다. 이면택 신임 회장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대화보다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투표 결과 먼저 알려주시죠. 네, 차기 의협회장의 이면택 후보가 득표율 65%로 당선됐습니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후보는 34%를 얻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의 임 당선인은 오는 5월부터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임 당선인은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총 3만 3천여 표 중 2만 1,600여 표를 얻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필수 전 회장의 뒤를 이은 만큼 정부를 향한 강경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임 회장은 정부 증원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보입니까? 네, 임 당선인은 평소에도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우선 당선 소감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어 2,000명 증원을 사실상 못 박은 정부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협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이나 진료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얼마나 많이 냈는지 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수들 내부에서 숫자가 드러나는 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하는데 배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어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제출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직서 숫자는 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측 인사는 처음엔 사직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하더니 방침을 받고 파악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부 반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눈치 보고 안 내고 그러면 대열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사직 인원이 나올 경우 사직서를 내지 않은 교수들이 가려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좀 이단으로 보이는 것이고 자기 소신껏 행동하기도 한계가 있겠죠. 실제 인터넷에는 학생과 전공의들이 알 수 있게 사직서를 낸 교수 명단을 공개하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료 교수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렸는데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의료인 사이트 대표 김모 씨의 자택입니다. 지난 7일 이 사이트에 전공의 집단 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가 올라오자 시민단체는 기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벌어진 뒤 이 사이트엔 논란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올 때 자료를 지우고 나오라는 행동 지침,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에 파견된 공보위 군의관들에게 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퇴업 지침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 대표를 업무방해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게시글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최고기술 책임자와 직원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총선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탈 조짐을 보이는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앞에 한동훈 위원장이 탄 차량이 들어서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커집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데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은 밝은 미소로 한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고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차담에선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가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영남권 지지율이 흔들리자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엔 여당 텃밭인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곳은 국민추천제 후보와 전 당대표가 후보로 뛰는 울산 남구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울산을 대한민국 중심 성장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수원을 돌며 다시 중도층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권에서 역할론이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모레 경기 화성정 유경준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내 접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또 찾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이 일찍 끝나면서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은 겁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후보들의 손을 들며 인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재판 가는 길입니다. 짬이 좀 생겨서 우리 김동완 후보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 앞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대장동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선거법 재판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동작과 강동구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동작 갑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강동 을로. 특히 류사명 후보가 출마하는 동작을은 이번 달에만 3번째 방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가장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편향적 언론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선 의붓 아버지와 계모에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현 정권을 의붓 아버지에 비유해 재혼 가정을 비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심심치 않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권은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권에선 이번 총선까지 패배해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문제를 미국 닉슨 대통령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특검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종섭 장관 사태는 또 다른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별건의 특검도 해야 되고.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 경위를 밝히겠다며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했고 치부가 드러난다면 하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활발히 활용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공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역시 감옥 가기 두려운,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 제1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다만 내부적으론 민주화 이후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인 첫 번째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또 여소야대 국회를 맡게 된다면 식물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 절박하게 표를 호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민주당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이번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무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했던 건데 여당에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일어날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으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성계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정부 과제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권이 무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공약 사실이 알려지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한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이 여러 차례 입법했던 사안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이슈화하는 건 젠더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에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해온 류호정 전 의원이 입당하자 2030 남성 지지자들이 집단 탈당했고 지난 대선 땐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30 지지층을 의식해 비동의 간음죄 공약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인재로 영입돼 인천 서구을에 공천받은 이용우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이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선 탈세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민변 출신 이용우 변호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해 인천 서구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국선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이 후보가 수임 사건 규모를 은폐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 업무를 맡을 때 의무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 후보가 10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신고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 공천이 확정된 직후인 8일부터 나흘간 그동안 누락했던 500여 건의 사건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후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신고 기록을 주요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며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 원으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TV조선은 이 후보에게 신고를 누락한 이유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이자 새로 생긴 지역구인 경기 화성정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전용기 후보와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 모두가 현역 의원들입니다. 현역 의원 3파전이 벌어지는 지역을 조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전용기 후보는 아직 화성이 낯설지만 33살 당 최연소 의원답게 청년들과의 소통이 편합니다. 저도 바로 마팔하겠습니다. 기호 1번 화이팅!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에 맞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충분히 이번 총선에는 역할을 할 것. 100만 특례시를 한 1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 계획은 정말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도 지역구를 옮겼지만 정책 추진력이 강한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한 명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통계청장 출신 유 후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민 맞춤 선거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구 특성하고 주민 특성을 파악하는 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선거 전략에 도움되는 것.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는 화성 터줏대감이란 점이 강점입니다. 이원욱이 떳떳하게 했죠. 그래서 잘하실 때나 열심히 하셨잖아요.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혁명적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화성정이 새로 생긴 지역구인 만큼 세 후보 모두 교통망 확충 등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용기 후보는 지하철역 신설과 연장을, 유경준 후보는 동탄시 신설을, 이원욱 후보는 GTX A노선 조기 완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동탄 인도건선이라고 해서 동인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호선을 연장하는 솔빛나루역의 신설을 제가 처음으로 이 공약을 한 게 동탄시 독립을 공약했습니다. 제로도 내 행정 서비스를 동탄 주민들에게 받아주겠다고. TC2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 발표는 교통 문제,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신설 지역구인 화성정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주민 반장이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도 아르헨티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잘 살다가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보통 보수 정당에서 그 이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좀 이제 비판할 때 자주 소환되는 게 아르헨티나인데 네.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언급하니까 뭔가 좀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들에게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 아르헨티나를 망친 이 페론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도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경제 혼란과 인플레이션 등 아르헨티나 위기의 원인이 이 좌파 정권의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대표가 굳이 아르헨티나의 예를 든 건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아르헨티나 예를 든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포퓰리즘 그렇다 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울리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미의 불안정한 정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탄핵을 정치 도구로 남발하는 풍토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0년 민주화 이후에 80여 차례나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이후 판사와 장관, 검사까지 과반 의석을 무기로 툭하면 탄핵 소추를 남발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의 탄핵 심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뿐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하던데 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좀 단순한 선거 구호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의 사례까지 들었던데 그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 브라질이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버렸다.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당선된 브라질 좌파 대통령 룰라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해서 이 총선에서 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법원이었는데 검찰 독재가 그렇다 치더라도 브라질의 사법 독재까지 언급한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인요한 위원장도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왜 남미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김정호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은 바로 대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어느 순간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돼버린 대파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 반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 실업률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근원 물가 상승률, 이렇게 경제 성장률, 코스피 지수 5가지 중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말들인데 김 반장 오늘 주제가 이 대파니까 당연히 물가 지수는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다른 4가지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현재까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이 된 건 물론 뭐 유가나 식재료가 빠지긴 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기준금리 이렇게 2가지라고 합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 내용인데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지지율과 경제 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 변수 중에서 물가와 금리는 확실히 대통령 지지율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인가요? 이 물가 관련 이슈가 불거지니까 야당이 놓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은 사실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그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입장인데 국민들의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연일 대파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시 대파 전쟁 시즌2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날리면 바이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쉴드 친다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그랬다고? 그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그거? 이번 사안도 엄밀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 용산 리스크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싼 게 맞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고 이후에 합리적 가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로 놔두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보시면 사기 어려울 거예요. 대파는 뭐 875원이면 비쌀 때는 여기 3,100원.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이 말이죠. 대파가 그냥 875원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정부 농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할인, 쿠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른바 연끌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현실 물가를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 대파 가격은 기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폭이 큰데 농축산 물가 안정지원금 1,500억 원에 자체 할인 등이 반영된 가격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야당의 공세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 자료를 보니까 또 지난 정부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 대파가 역대급으로 비쌌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3월로 월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7,000원에 육박했는데 당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한다고 이렇게 뭐 대파 코인, 파테크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뭐 대파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형국이 됐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보야, 경제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캠페인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뭐 여야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선거 유세 중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불만을 쏟아냈지만 대장동 재판부는 총선 전까지 재판을 3번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재판이 잡혔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근길 유세에서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지각 출석에 이어 19일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법원이 강제 소환을 언급하자 2주 만에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분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서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 전 3차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전날까지 재판을 잡는 건 가혹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코로나에 걸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몸 상태가 악화돼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된 지 10달 만입니다. 다행히 몸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비리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혐의는 다 벗은 건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 미드필더였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이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공안에 붙잡힌 이후 10달 가까이 구금됐습니다. 소속팀 산둥의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동갑내기 절친 주장 손흥민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손준호는 어제 319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손준호 선수에 대한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건강한 상태고요. 1kg도 찌지도 빠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왔어요. 재판 과정이 길어진 건 중국 검찰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공안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통상적인 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준호한테. 통상적보다는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나고. 재판 절차도 마무리됐고 승부 조작과 관련한 혐의도 벗었습니다. 중국 축구계를 강타한 승부 조작 스캔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천슈이안 전 축구협회장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우회전 관련 사망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우회전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던 만큼 이 버스기사가 차량을 정지시켰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행자들을 피해 도로에 횡단보도로 내려온 순간 우회전하는 빨간 대형 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덮칩니다. 자기가 발라보더라고. 애가 올라가면서 바람이 많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던 15살 중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못 봤다 그러지. 우측에 있는 애를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고 현장에는 숨진 학생의 넋을 위로하는 국화꽃과 편지들이 놓였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는데 진짜 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차량들은 여전히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런 차량들이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대합실에 있던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대합실 벽면이 뻥 뚫렸습니다. 유리벽은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트럭에 올라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목에 보호대를 한 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하차장 대합실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라운지 벽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좀 큰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이미 라운지 안에 그 포터가 있었죠. 이 사고로 대합실 안에 있던 시민 한 명이 트럭과 구조물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에 맞은 시민 5명과 트럭 운전자 등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대합실은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내부 수리 중이란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하차장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은 택배 상자를 내리기 위해 이곳에 진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 이동 경로와 대합실 사이에 유리벽 하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남매가 숨졌습니다. 남매는 불이 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농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농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 타버린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골조 안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화훼단지에서 일하는 남매로 새벽 시간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겁니다. 오늘이 참 오붓했어요. 아침마다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그 오빠 차인데 같이 인사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비닐하우스에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더 있었지만 깨어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는 있는데 그런 혐의점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자치단체는 비닐하우스가 불법 주거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그냥 올려놓은 거라서 사실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죠. 정부는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단의 기승입니다. 유명인을 도용한 사기단 실태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곧 상장될 알짜배기 회사라고 속여서 17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의 금고에서는 현금만 4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3억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에 타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주식 사기단 총책인 이 남성이 서울 종로구에 임차한 사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이 수북합니다. 경찰은 총책이 사용한 사설 금고에서 현금 41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주식 사기단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주식 상장이 머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내일 며칠날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한 해 몇 배로 오른다면서 꼬시길래 믿고 투자한 거죠. 위조한 상장심사 승인서까지 내세우며 540여 명으로부터 175억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상장 날짜가 되자 돌연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명품 구입 이런 데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타조가 나타났습니다. 질주가 이어져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1시간여 만에 포획됐습니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타조였는데요.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타조 한 마리가 차선을 넘나들며 빗길 도로를 달립니다. 오가는 차량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1톤 화물차와 스쳐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서 내달립니다. 다친 것 같은데 그래도? 난데없는 타조 출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격에 나섭니다.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던 타조는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한 공장 건물 부지에서 포획됐습니다. 타조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타조를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붙잡힌 타조는 생후 4년 된 수컷 타도리로 탈출한 생태 체험장에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타도리는 4년 동안 함께 지내던 암컷 타조 타순이가 지난달 숨을 거두고부터 혼자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신하고 부담도 받고 신나는 거 보는데 1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한 타돌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병 46명이 북한 어뢰 공격에 전사한 천안함 폭침 14주기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추모비에 새겨진 46용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낍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14주기 행사에는 유족과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은 천안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한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 5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 대신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폭침 현장인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거죠? 네. 14년 전 오늘 천안함은 제가 지금 서 있는 백령도와 불과 2.5km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폭침됐습니다. 46용사의 위령탑을 살펴보던 인 위원장은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24살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자식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인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미국에서 온 천안함 조사단이었다며 100% 북한의 가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14년이 지났지만 남겨진 가족에게 그날의 아픔은 쉽게 아물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용사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근무하던 해군 기지 앞에 밥집을 차려 장병들에게 맛있는 밥을 짓고 반찬도 듬뿍 준다는데 세상을 떠난 아들의 뜻을 따른 거라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만났습니다. 직접 담근 파무침과 감칠맛 나는 제육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유희자 씨가 연고도 없는 평택에 식당을 연 건 1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천안함 여기 이함대 근무하는데 우리 아들이 군인들 계란 좀 해주고 군인들은 계란을 좋아하니까 지도 좋아했거든. 근데 엄마 장사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유 씨 아들인 당시 문규석 상사는 천안함에 승선했고 어머니에게 남긴 이 말은 그대로 유언이 됐습니다. 이곳 식당과 천안함이 있는 이 함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유 씨가 아들 뜻을 따라서 백반집을 차린 지 올해로 13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을 찾는 장병들에겐 계란 프라이는 꼭 2개씩 내줍니다.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먹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추가로 많이 주셔가지고 백반 먹고 싶을 때 자주 오는 그런 밥집입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아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아 그만둘 수 없다는 유 씨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가도록 챙기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픈 데 없나? 뭐 많이 먹고 건강해라. 이 소리 나가면서 꼭 내가 그 소리는 해줘요. 유 씨는 추모식에 참석해 아들을 만날 그날을 기약했습니다. 기서가 엄마가 아직 이런 장사를 하지만 엄마가 아파서 갈 때까지 엄마 만나러 온다잉. 잘 있어라.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가장 긴 다리가 선박 충돌로 일부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이 강으로 추락했는데 최소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 선박이 기둥을 들이받자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프랜시스 스콧키 다리에 싱가포르 국적의 초대형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We were awakened with what appeared to be an earthquake and a long rolling sound of thunder. 다리 위 차량 수십 대와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함께 추락해 최소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여서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길이가 2.6km에 달하고 평소 워싱턴 DC를 오가는 통근자들도 이용해왔습니다. Very highly frequented on a daily basis by commuters throughout
the Baltimore metropolitan region. 사고 화물선은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탑승자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선박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총선이,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리죠. 러시아,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앨런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현 시대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Korea's got to do is build on developing democracy internally and also sustain and build relations with other democratic countries.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착취적 경제 제도를 둔 나라로 지칭하며 장기적으론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국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다니엘 스톡해머 오타와대 교수는 포퓰리즘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석학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rump 2.0 could be more undecent America First administration. And the second important foreign policy things change might be China.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와도 연대와 결속으로 지혜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전담 통역사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역사가 도박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면서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결혼 발표를 비롯해 경기장 안에서도 구장 밖에서도 지난 7년 동안 오타니 쇼헤이의 입이 되어온 전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 불법 도박 빚을 갚으려고 약 60억 원의 오타니 돈을 훔친 혐의로 지난 21일 구단에서 해고됐습니다. 이후 닷새 만에 오타니가 첫 심경을 밝혔습니다. 信頼していた方の過ちというのを悲しくというかショックですし、今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20일이었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어떤 종목의 스포츠 도박을 한 적도 타인에게 베팅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즈하라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오타니가 도박업자에게 송금해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ね。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오타니는 남은 절차는 변호인단에게 맡기고 시즌에 집중하고 싶다며 질의응답 없이 회견을 마쳤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어서 적발될 경우 출전이 제한되거나 영구 퇴출당할 수 있고 미 연방법에 따르면 송금도 관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 프로야구 사무국과 국세청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C'est la même chose qu'avec tes émotions. Tu dois pas laisser les patients t'imposer une fatigue qui t'empêche de faire un bon diagnostic. 의사 제인이는 냉철합니다. 의사란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 닫은 뒤 환자가 벨을 누르자 인턴을 제지합니다. On n'ouvre pas, on a déjà dépassé d'1 heure. 이튿날 병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죄책감에 빠진 제인이가 소녀의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환자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의사가 됩니다. 옆구리 통증에 시달리는 시인이 정밀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부둣관 앞에 소신세다.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헝큰다.
심장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고 의사가 판사로 보인다. 오래전 은퇴한 의사이자 노시인이 등에 혹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료들이 쉽게 떼어줬겠지만 이제 그럴 친구가 없습니다. 근무했던 병원에 가도 번호표를 뽑아야 하니 병원이 달리 보입니다. 그 까다로운 수속이며 절차며 어쩔 수 없이 번호가 되어 기다려야 하고 그 밖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통화하면서 길을 가던 여자가 멈춰섭니다. 누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응, 그래, 울지 않을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운다. 짐승처럼 백주대로에서 통곡을 한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며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공의 면허 정지 유보를 언급하면서 기대했던 협의 국면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장 마음 졸이는 이가 환자와 가족들일 겁니다. 그나마 여당과 의료계가 만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건 다행입니다. 미국의 국민 시인 월트 휘트먼에게 어느 현명한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처방도 많이 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란 걸. 휘트먼이 물었습니다. 그게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답했다죠. 투약을 2배로 늘리죠. 정부도 의사도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맨 위에 두고 내 가족처럼 헤아렸으면 합니다. 그 처방이 듣지 않을 미움과 분노는 없을 테니까요. 3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병원에서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과 경북 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청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권 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